지금은 80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삶은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삶이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맏며느리라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책임져야 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새벽부터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시동생이 있다면 그들의 도시락까지 싸야 했을 것입니다. 엄마의 결혼은 연애 결혼도 많았지만 어른들이 맺어준 중매 결혼으로 몇 번의 데이트 후에 결혼을 한 케이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꽁냥꽁냥이라는 신혼생활 없이 시부모님을 챙기고 시동생을 챙기다 보니 아이가 생기고 자식까지 키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엄마만의 삶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라는 책은 하재영 작가님이 엄마와 하재영 작가님의 공동 회고록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입니다. 2006년 개간 아시아의 단편소설로 등단했지만 2018년부터 논픽션을 쓰고 있습니다. 단편소설로 등단해서 논픽션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소설책을 읽는 듯한 작가의 필체에 빨려들듯 읽었지요. 하재영 작가님의 어머니는 대학교 4학년 때 중매로 아버지를 만나고 양가 아버지의 의기투합으로 한두 번의 데이트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해서 하는 결혼 생활도 마음이 맞지 않고 살아온 생활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 가운데 서로 합의를 보면서 함께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왜 나랑 의논도 없이 혼자 결정했느냐고 묻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시댁에서 살게 됩니다. 남편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만 했던 전형적인 우리의 엄마였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을 준비하고 학생이었던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시 밥상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생활 말입니다. 작가님의 엄마는 학창시절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조신하고 착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받았던 그런 학생이었지요. 학창시절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더 착해야 할 것 같고 반항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각하면 나쁜 학생일 것 같은 생각에 그 단원에 나를 가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때 그런 말 속에 나를 가두었던 것이 잘한 것이었던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엄마도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에 의문이 들긴 해. 얌전하고 조신한 게 미덕일까? 착하다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닐까? 성실은 언제나 좋은 걸까? 나는 칭찬받는 학생이 되려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믿어버렸던 것 같아. 엄마는 자식을 낳으면 자녀에게도 착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회적 통념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엄마들이 어느 순간 꿋꿋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시부모님 밥 준비를 하고 무뚝뚝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생활했지만 아무도 엄마의 기분이나 심정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어떻게 자신을 지켰을까요? 결혼한 지 7, 8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결심을 했어. 그 전까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일만 했거든. 내 결심이 뭐였냐 하면 포기하자. 뭘 포기하느냐 하면 이야기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둘은 연장성산에 있는 거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니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 나만 아프고 괴로워진다는 걸 깨달았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도 바라지도 말자. 그렇게 아빠, 할머니, 시댁 가족들에 대해 다 내려놨어. 그런데 너희만큼은 안 되더라. 자식 빼고는 진지게 다 내려놨어. 고작 30대 초반에. 아빠와 대화하는 것도 그때 포기했어. 아빠는 나에게 힘들지? 라거나 고생 많다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날 이때까지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지. 그래도 거친 말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군 적은 없어. 자기가 힘들 때도 나에게 토로하지 않았어. 아빠는 아빠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견뎠어.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런 관계였던 거야. 이 사람도 얼떨결에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빠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겠지. 다 포기하자, 다 내려놓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 그전에는 하루에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거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심해진 건데 사람들은 몰라. 그저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인 줄 알아. 사실은 내가 살려고 애정도 관심도 기대도 다 놓아버린 건데. 나를 지탱해준 건 그 결심과 자존심이야. 쓸데없는데 자존심이 발동할 때도 있지만 이게 나를 강하게 만들기도 해. 북성로에 살 때 아빠랑 크게 싸운 적이 있어.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 아빠가 분에 못 이겨서 선풍기를 벽에 던졌던 것만 기억나. 아빠가 평생 내 앞에서 했던 가장 폭력적인 행동이었지. 그런데 안 무서웠어. 움츠러들거나 기죽지도 않았어. 내가 훨씬 강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도 아빠가 가끔 짜증낼 때가 있거든. 내가 그래. 화내지 마. 건강에 안 좋아. 그리고 나 당신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거든. 할머니가 야단치면 섭섭하고 속상하긴 해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는 않았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 시집살이를 하면서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었지만 내 정신만은 지킬 줄 알았지. 하재영 작가님은 이 책을 엄마에 대한 모름을 알무로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던 엄마는 다른 집들도 그렇듯이 집안의 공공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대가 없는 재야. 가족이라면 누구나 며느리, 아내, 자신의 엄마인 엄마의 손길을 이용했으니까요. 작가님은 이를 가부장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내려온 내색하고 분출하면 안 되었던 엄마의 욕망은 우리나라 가부장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백 년을 내려온 오래된 사회적 계약이랄까요? 작가님은 모든 엄마에 대한 삶을 쓰고 싶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엄마의 사적인 영역을 엄마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으로 썼습니다.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엄마의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녀의 내적 논리와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들어감은 나의 상상 속에서 엄마의 삶을 다시 살아내려는 의도였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삶을 텍스트로 삼아 독해하려고 물러나려 했다. 물러남은 엄마의 이야기를 전기화하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이었다. 엄마의 축약된 일대기에 나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엄마의 삶을 전편으로 나의 삶을 후편으로 구성함으로써 내가 엄마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강력한 연관성을 이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고 살고자 했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제목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현실 어머니와 무관하게 어머니의 원형으로부터 모성의 절대성으로부터 자기 정체성과 대결하는 어머니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려는 분류이다.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삶의 한때를 바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좌절하고 마침내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딸에게는 어머니가 결코 없다. 이 선언은 모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내 안의 여성적 힘을 선포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시대를 넘어서는 것이며 나를 낳은 여자의 분신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한때 엄마가 원하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요. 원더우먼으로 사셨던 엄마를 보면서 나도 원더우먼이 돼야지 했으니 엄마가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해 가실 겁니다. 나이를 먹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누가 엄마를 닮았다고 말을 하면 그 말조차 듣기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요. 이 책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엄마의 삶을 앞에 놓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후반부에 붙임으로 엄마의 시각으로 본 엄마와 딸의 시각으로 본 엄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이해했던 순간들이 맞추어지면서 따로 또 같이 엄마와 딸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엄마와 딸의 시각으로 그들의 삶 속의 일부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키우는 데에는 모순이 있다. 아이를 가지는데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 결혼하면 무조건 낳는 줄 알았지. 산하 제한이 있었는데 큰 이모가 결혼할 때는 아이 셋이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했고 내가 결혼할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어. 그래서 큰 이모 집은 3남매고 우리 집은 너희 둘인 거야. 사회 통념을 따른 거지. 첫 출산 때 양수는 전날 터졌는데 진통이 거의 안 와서 유도분만을 했어. 오후 3시에 내가 태어났지. 딸입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말했는데 기쁘다기보다는 서운했어. 아들을 간절히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빨리 둘째를 가져야겠구나. 초산이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극도의 고통에 시달린 직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게 어이없지 않니? 아빠와 외할머니는 아들을 가지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바라셨어. 하지만 할아버지도 나도 딸이라서 서운하다는 생각은 금세 잊어버렸어. 내가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니? 여자아이라서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첫 친손녀니까 외손자보다 각별했던 거야. 그것도 남아 선호지. 딸의 아들보다 아들의 딸이 소중하다는 거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에도 데려가고 상가에도 데려가고 일을 보실 때도 데려가고 친구를 만나실 때도 데려갔어. 재경이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았지. 둘째마저 딸이니까 나도 죄송하고 송구스럽더라고. 역시 할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어. 병세로 판단력이 흐려지자 재경이에게 더 무섭게 대하셨어. 재경이가 다가가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재경이 상태가 불안해 보여서 소아과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아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느냐고. 그 뒤에도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오래 고생했잖아. 그 어린아이가.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재경이 속상할라. 할아버지만 아들을 원하셨지 다른 가족은 그렇지 않았어. 사회적으로는 남아선호 분위기가 강했는데 아빠와 할머니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어. 할머니도 어떤 면에서는 꽤 개방적이잖니. 할머니 성향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기도 했고 나중에 큰삼촌이 아들을 낳았지만 할머니는 같이 사는 두 손녀가 우선이고 최고였지. 어릴 때는 너희 둘 다 순하고 무던했어. 육아로 고생하는 엄마도 많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 예쁘기만 했지.
너희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같은 동네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그러는 거야. 딸만 둘이라서 얼마나 걱정이 크세요. 여자아이는 조심시킬 일이 많잖아요. 염려하느라 건넨 말인지 몰라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그랬어. 아들들 교육 잘 시키면 딸들이 조심할 일이 없겠지요. 1980년대였고 나도 기존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여자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한 세상은 잘못되었다는 생각. 성별로 한계를 규정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너희가 딸이라서 걱정스러웠고 늘 조심시켰지. 여자가 여자를 키우는 데에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영리했어. 걸음마도 빨리 하고 말도 빨리 배우고 뭐든 또래보다 빨랐어. 내가 한글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매일 책을 보더니 5-6살 때부터는 혼자 읽고 쓰더라고. 공부도 잘했고 피아노도 잘 쳤고 발레도 잘했어.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짓기 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을 받아왔어. 여러 가지의 재능을 보이기에 학원에 보내서 이것저것 가르쳤어. 나는 내가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발레를 더 좋아했어. 국민학생 때 이미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내 길을 정했지. 우리 딸이 재능이 많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너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야. 나서는 걸 좋아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시샘도 많아서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 말을 듣지 못하면 속상해했어. 고집도 세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못하게 해도 끝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기어이 고집을 꺾어놨어. 한 번은 친척들 앞에서 내가 고집을 부리기에 내 뺨을 세게 때렸지. 일부러 자존심 상하라고. 망신당하라고. 그때는 양육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 25살에 엄마가 되어서 나 자신도 성숙하지 못한 채로 너를 키웠어. 누군가로부터 매를 드는 건 사랑이고 손으로 때리는 건 화풀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어.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매부터 찾았지. 지금은 아이를 때리는 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체벌로 훈육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아이마다 성향이 제각각이니 양육 방식도 천편일률적일 수 없을 텐데 게다가 너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자의식이 강한 아이였는데 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면 매로 때려서 고쳐놨어. 왼손잡이인 너에게 오른손 사용을 강요했고 고집이 강한 성격을 바꿔놓겠다고 남 앞에서 망신을 줬고 자세를 곧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가 싫어했던 허리 교정용 보조기를 억지로 착용하게 했지. 가장 후회되는 건 내 말더듬증을 고치려고 헛된 짓을 했던 거야. 어릴 때 너는 말하기를 좋아해서 많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려다가 종종 말을 더듬었는데 나는 걱정스러웠어. 웅변을 가르치고 천천히 말하라고 지적하고 너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있는 소아심리 전문가까지 찾아갔어. 시간이 지나서야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자연스럽게 고쳐졌을 텐데 내 나름대로는 아이를 위해 노력했던 게 독이 되었구나. 아이에게 나는 말더듬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구나. 내가 성장 과정에서 점점 더 심하게 말을 더듬어서 놀림받고 위축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나도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나에게 왼손잡이, 강한 고집, 곧지 못한 자세, 말을 더듬는 건 비정상이었고 그걸 바로잡는 게 너를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라고 믿었어. 나는 너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지. 내가 엄격한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마지인 데다가 재능이 많아 보이니까 기대가 컸어. 내 기준치에 못 미치면 혼내고 내 기준치에 미쳐도 칭찬하는 데 인색했지.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오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가르친다는 게 지나쳐버렸어. 그런 일이 쌓여서 내 자신감을 갉아먹었겠지. 내가 자신만만하고 고집스러운 게 걱정할 일도 아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내 사고방식이 그랬어. 여자아이가 나대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 겸손해라, 양보해라, 배려해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패기치지 마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마라. 늘 그렇게 가르쳤어.
언제부터인지 내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으로 바뀌더라.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요즘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을 자주 봐. 반성하고 또 반성해. 너무 무지했구나. 너희는 어른이 되었고 나는 노인이 되었어. 이제 나는 너희를 키우지 않지. 그래도 육아 프로그램은 자주 보고 있어. 지금이라도 알아야지.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다시 너를 키운다면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줄 텐데.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아 줄 텐데. 산다는 건, 세상과 부딪힌다는 건 자신감이 점점 꺾이는 일인데 네가 피기도 전에 내가 꺾어버린 것 같아. 딸의 시선. 엄마와 나 사이에는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 사실은 엄마의 일방적 약속이라고 해야겠지만 엄마로서는 합의했다고 믿었을 약속이다.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비밀을 가지지 않는다. 엄마는 나를 투명하게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기장을 읽기 전까지는 엄마가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내가 남자아이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분노의 핵심은 딸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 딸이 자신이 알던 그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으므로 엄마는 배신감에 휩싸인 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 아이가 사라졌다는 상실이 왜 하필 배신감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몬 누드 보부아르의 글에서 단서를 찾았다. 다행스럽게도 사내 아이는 어머니의 이런 지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풍습이나 사회가 이를 격려한다. 어머니 자신도 체념한다. 그녀는 남자에 대항한 싸움이 승산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비애의 어머니 역할을 하거나 자기를 이기는 한 명의 승리자를 낳았다는 자존심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여자아이는 그보다 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넘겨진다. 그 때문에 어머니의 주장은 강해진다. 그녀들의 관계는 훨씬 더 극적인 성격을 띈다. 어머니는 딸에게서 선택된 계급의 일원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분신을 찾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모호성을 딸에게 모두 투사한다. 이 분신의 이타성이 확립되면 그녀는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던 아이, 젖을 받아먹던 아이,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무엇보다 그녀의 분신이었던 아이는 사라졌다. 엄마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던 아이는 없다. 야단을 맞아가며 왼손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던 아이도 없다. 엄마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던 아이,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 완벽해져야 했던 아이도 없다. 완전한 상실의 끝에는 엄마가 원치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로는 경악할 만한 일을 하는 아이가 있다. 집, 가족, 그리고 엄마에게서 달아나려는 아이가 있다. 그러나 관계는 상실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엄마에게는 상실이자 배신인 일이 나에게는 분리이자 독립이 아니었을까? 엄마의 딸로 살지 않고 나로 살기 위해 겪어야 했던 진통이 아니었을까? 보부아르의 말처럼 어머니가 딸에게서 발견하려는 것이 분신이라면 내가 방황하는 10대가 되기 훨씬 전부터 엄마가 분만실에서 딸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후에 태어날 아들, 끝내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바라던 순간부터 엄마와 나의 이타성은 예견된 일이었다. 엄마가 출산 직후의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상처받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다. 엄마가 성별과 관계없이 나의 존재에 만족했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처음 들은 말이 나를 환대하는 엄마의 목소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녕 아가야, 내가 세상에 와서 기쁘구나. 북의 혈통 사회에서 시가에 예속된 여성에게 딸은 무조건 반가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사는 동안 네가 세상에 와서 기쁘구나 라는 말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나의 염원이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실제하는 진실이었다. 나는 엄마의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10대가 되고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린 시절 나를 완전하게 하려는 엄마의 시도는 때때로 실패했다. 첫 번째 실패는 언어였다. 내가 말더듬증을 자각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평소 다니던 동네 소아과가 아닌 종합병원에 처음 간 날이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긴 복도를 따라가다가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이가 말을 더듬어요. 엄마는 나를 옆에 앉혀놓고 맞은편에 있는 의사에게 말했다. 엄마는 내 귀를 막거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내가 그 말을 듣는데 개의치 않았다. 엄마가 그 자리에 없는 제3의 아이에 대해 말하듯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가 말하는 우리 아이가 나 말고 다른 아이일 리 없는데도 나는 두 사람의 대화에 등장하는 말을 더듬는 아이가 나라는 것을 몰랐다. 대화가 한참 이어지고 엄마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다. 내가 말을 더듬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의사와 내가 둘만 방에 남았던 때가 기억난다. 나는 의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평소처럼 말을 더듬지 않고 대답할 것인가, 일부러 말을 더듬을 것인가. 나는 말더듬이가 아니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랬다. 그러나 내가 말더듬이가 아니면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니 내가 말더듬이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와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말더듬이를 연기했다. 지금도 모르겠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 말을 더듬었는지 더듬지 않았는지. 어느 언어치료사는 내담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 교사나 부모 같은 권위 있는 어른에게 말을 더듬는다는 지적을 받은 경험이었다. 다시 말해 타자로 인해 자기 자신을 말더듬이로 인식한 결정적 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를 따라 종합병원에 갔던 날처럼 한 연구에 따르면 2세에서 5세 사이에 나타나는 정상적 비유창성이 어른의 지적을 통해 병적 말더듬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말더듬증이 선천적 결함인지 후천적 결함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는 결정적 순간부터 진짜 말더듬이가 되었다. 말을 더듬는 것은 이런 일이다. 특정 단어를 발음하려고 하면 목구멍이 닫히는 느낌이 든다. 이른바 말 막힘 현상이다. 이때 단어는 입안이 아니라 목구멍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겨우 목구멍에서 끄집어내더라도 말은 혀끝에서 맴돌 뿐이다. 아니, 혀끝에서 맴돈다는 표현은 너무 온건하다. 말이 입안에 갇혀있는 상태, 이 감금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첫 음절을 발음하려고 애쓰는 사이 나의 얼굴은 상대가 알아차릴 정도로 흉해진다. 안면 근육이 기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든 단어를 입 밖으로 내던져 보려고 입술을 삐끔거리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머리를 흔들면서 공연한 짓을 한다. 그러나 안간힘을 쓸수록 내 얼굴과 몸집만 볼썽 사나워질 뿐 말은 여전히 갇혀 있다. 엄마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라고 불완전한 음절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상대의 얼굴은 동정어린 표정으로 바뀌어 간다. 나의 곤혹을 바라보느라 난감해진 상대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내 말은 끝나지 않은 채 끝난다. 가장 참담한 것은 농담을 시도했다가 말을 더듬을 때다. 더듬거리는 농담은 상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든다. 누구도 웃기지 못한 채 실패한다. 공개된 자리에서 심하게 말을 더듬고 나면 모멸감, 수치감,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언제 말을 더듬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망신당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일을 회피하게 했다. 나는 언어의 타자로서 언제 언어에 버림받을지 몰라 두려웠다. 언젠가는 아무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 나의 말이 입안에 영영 갇혀버릴지 모른다. 말을 더듬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언어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